예, 제7장 죽음의 본질에 관하여 라는 장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이 이 책 제목과 똑같아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근데 여기서는 아마 죽음을 다루는 게 죽음의 시점, 언제 우리는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영혼이 죽는다.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혼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영혼이 그 얘기를 따지긴 어려워요, 우리가. 왜냐면 영혼주의자들은 영혼이 영생할 거라고 보는 입장, 영혼이 소멸할 거라고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따질 수가 없어, 언제 죽느냐고 시점이. 그러나 물리주의자의 입장에서 따르면 죽음의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 물리주의자 입장에서 그거를 아마 이 장에서 다루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7장에 대해서 이철호 선생님이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언제 죽을 것인가, 죽는 시점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죽음의 순간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기능이 더 중요한가,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신체 기능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지 기능. 또는 육체 관점과 인격 관점을 대변하는 두 가지 구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림으로 여기 자료가 나갈 텐데,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이제 죽음의 어떤 시점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 과정을 이렇게 A, B, C 세 가지로 쭉 구분을 해봤을 때, 이제 각각 단계마다 이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변화를 하죠. 이제 A 단계는 우리가 인간이 이제 태어난 시점, 인지 기능,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이 좀 생기지 않은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때에는 이제 신체 기능은 작동을 하지만 인지 기능은 아직 작동을 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이제 B 단계는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진 이후에 인간을 나타내는 걸로써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이 동시에 이제 작동을 하는 경우인 거죠. 이제 C의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죽는 시점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체 기능과 별표 순간이 죽는 시점이겠죠. 그렇죠. 이제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 둘 다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 그 상태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별표의 지점인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P 기능과 사실은 이제 B 기능,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은 동시에 멈추게 되죠. 물론 이제 육체가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시차는 조금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거의 동일한 시점으로 본다면은 일반적인 경우 이제 인지 기능과 신체 기능은 동시에 멈추게 되죠. 네, 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여기서도 이제 좀 가정을 해서 이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능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 특수한 경우를 좀 가정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떤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예는 인지 기능이 이제 마비되는 질병에 걸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인지 기능이 아예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데, 신체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이런 상태를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인간의 탄생과 죽음의 과정을 A, B, C로 구분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가 더 추가돼서 A, B, D 단계, 그리고 이제 C 단계로 이렇게 과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띄워주면 돼. 이걸 내 거 날리고 그 전에 얘가 할 때, 이 사례는, 이 케이스는 그런 거죠. B와 C 사이에 인지 기능은 작동하지 않고, 네, 신체 기능은 살아만 남아있는 그 기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D 구간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언제 인간은 죽었다고 볼 것이냐. 그렇죠. 이제 아마 의견이 갈려지겠죠. 근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인지 기능이 마비가 아니라 고위 기능, 인지 기능이 작동하는 게 바로 뇌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특히 고위 기능을 담당하는 뇌내 피질이 작동을 멈춘 거죠. 뇌사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나 신체 기능, 호흡이라든지 심폐라고 합니다. 심폐 기능이 어느 정도 살아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외부 기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는
죽은 건가? 살아있는 거냐? 이런 걸 보는 건데 한번 셀리 케이건은 어떻게 보고 있죠?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두 가지의 관점이 나눠진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인격 관점과 육체 관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관점마다 이제 시점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인격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D단계에서는 인지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인격이 끝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B단계까지만 그 사람은 이제 존재한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D단계에서는 살아있는 상태도 아니죠. 육체는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육체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이제 C에서는 죽었다는 거는 둘 다 동의를 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신체 기능도 작동하지 않고 인지 기능도 작동하지 않고 근데 D단계에서는 신체 기능은 아직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체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도 한 가지 이제 아까 저번 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아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생존을 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게 정말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단지 그냥 몸이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언어의 좀 차이가 미묘할 수 있는데 육체가 존재함으로 이제 나도 존재하고 살아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재는 멈춰 있다 이렇게 여기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육체 관점과 인격 관점에서 보는 나라는 존재의 본질적인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육체 관점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그러니까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 나의 본질적인 전부는 아니다. 단지 나라는 존재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도 살아있다라고 말은 할 수 있는 거죠. 인격 관점에서는 이제 D단계의 경우에는 내 존재의 본질적인 핵심이 나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으로서 나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죽는 시점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겠죠. 본인은 그러면 여기서 죽음의 시점 개인적으로 어느 단계를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 D가 시작되는 그 지점인지 그 다음 C가 시작되는 두 번째 육체가 죽는 시점인지 저를 이게 뭐 어떤 사례가 아닌 제가 이런 상태 흔히 뭐 내사 상태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태라고 봤을 때 저는 죽어인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당장에 내가 육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느끼는 어떤 감정이나 경험들이나 내 기억조차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게 정말 나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어떠실지. 저는 사실은 두 번째 별표가 죽음의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육체까지 죽어야. 육체가 네. 왜 그러지? 뭐 나는 나를 이제 D 단계에서 나는 나 자체를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기억부터 하겠지만 사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살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정체성이 외부에 나의 가족이 네네. 나를 봤을 때 그게 이제 한국적 정서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뇌사 판정 이게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셀리 케이건은 이렇게 얘기해요.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가 원하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육체도 인지기능도 둘 다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B단계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면 영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영화는 뭐 인간이 아니야? 그런데 그런 걸 모순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말하기가 2단계에서는 여기서 핵심 주제가 아니면 다음에 얘기하자고 회피해버려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D단계가 어느 단계일까? 셀리 케이건이 생각하는 게 D가 어느 정도 길까? 저는 정말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지기능이 빵으로 되는 시점이 과연 언제일까? 여러분들 되게 멀어질 것 같죠? 그럼 인지기능에서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 감정이 있을 걸까? 그거를 우리가 알 모르죠. 수가 없어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여기서도 이제 예로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이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뇌사 판정을 받은 사람의 어떤 장기를 기증하는 그 문제에 관련해서 사실은 어떤 판단이 필요한 경우일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생각들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정말 우리 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생존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락사를 통해 장기를 기증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예, 만약에 육체적 관점으로 바로 아까 C단계가 돼야 두 번째 별표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장기 이식은 살인이에요. 그렇게 되겠죠. 살아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심폐사냐 뇌사냐예요. 어느 시점을 죽음의 의학적으로 본다면 이게 철학적으로 말고 그런데 뇌사 판정 기준이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하듯이 인지기능이 온전한 인간 아니에요. 이게 뒤로 훨씬 밀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바로 별표 첫 번째와 별표 두 번째는 아주 멀지 않다. 그리고 외부 그러니까 신체가 살아있다는 것도 외부 인공호흡기라든지 에크모라든지 여러 기계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억지로 살려놓은 경우도 있어요. 제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인터널 실습을 두는데 중환자실에 정말 뇌사 상태예요. 근데 가족들이 심장하고 다 인공호흡기 달고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이거 떼면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 뇌에 정말 구더기가 꼈어요. 그 썩었다는 거죠. 다. 그 정도 이건 사실 네. 이 정도면 피 기능도 거의 하고 육체적 기능도 거의 기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야.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어디까지. 정말 필요한 고민일 것 같아. 그거를 여기서는 단순히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그 사이에서의 어떤 수많은 단계들이 있을 텐데. 예. 그렇게 생각하면 인지기능이라는 건 한 방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건 없다. 아무리 심한 충격을 가해서 상처를 받더라도 남아있는 게 있고 그러면 몇 프로가 남으면 인지기능이 남아있는 거고 죽은 거로 따질 수 있겠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엄격한 과정상 있는 거고 마지막에 마치 딱 끊어지는 게 아니다. 뇌가 죽고 피 기능이 사라지고 한참 있다가 신체 기능 이건 거의 없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너무 고민하는 것들. 저는 그래서 굳이 이게 나눠질 수 있을까? 이게 나눌 수는 있지만 저는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나눠지지만 사실 이건 나누기 정말 어려운 거다. 그렇지만 고민은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네, 이 책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기준들이 뭐 앞으로 그런 것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더 그 기준들을 더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살아있지만 더 이상 인간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 사례. 이게 바로 더 이상 인간이 이건 완전한 뇌사 상태. 그래서 이 기준은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뇌사 판정을 할 때는 병원에서 다 뇌사 판정 위원회가 있어요.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이게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합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의료적으로 살인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는 엄격히 말해서 살아있지만 그 상태도 저는 피기능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더 큰 어차피 회생불능, 비가역적 상태, 인식할 수 없는 최소한이 남아있고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의학적 살인을 허하자.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근거, 우리는 언제 죽는 거냐 이 시점 하나만 가지고도 너무 어려워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건 이 육체 하나에 그 겉껍데기 같은 영혼주의자들, 이원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원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이 육체, 껍데기 같은 육체의 종말을 고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 그렇지만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나눠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혹시 더 또 얘기하고 싶거나
궁금한 거나 있으면 좀 얘기해 보시죠. 또 여기서 예를 든 게 있잖아요. 냉동인간. 네. 그럼 그런 사람은 죽은 상태냐 살아있는 상태냐? SF의 소설에서 만약에 냉동인간 상태가 됐어. 언젠가 해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 피피 기능이 살아날 수 있잖아. 왜냐면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그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냐, 뭐 살아 있는 상태냐 그렇다냐. 얘기를 참 이거는 던질 수가 고민거리다. 있죠. 예. 왜냐면 피 기능이 그리고 비 기능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피 기능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참 저는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능한데 의사지만 잘 몰라요 제가. 그런 문제도 던진다. 네. 이 책에서. 그렇지만 답을 내지 못한다. 해동을 딱 했을 때 만약에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럼 그 해동한 시점이 죽은 거냐 아니면 애초에 냉동을 했을 때가 죽음인 거냐 뭐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언제 죽었냐를 라는 질문을 던졌을 그러니까요. 때는 해동했는데 안 살아나면 잘 모르죠. 그거는 뭐 예. 이런 얘기가 자주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다. 점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잘 모르겠다라는 게. 예.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좀 마지막 부분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셀리 케이거는 생명을 유지하는 비기능, 신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한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한 육체는 살아있다. 육체는 살아있다. 그리고 비가 제대로 작동할 때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인 피 기능 또한 가능하다. 피가 기능하려면 비 기능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파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에 따라 피 기능을 위한 능력도 사라진다. 약간의 시차를 두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의 살아있는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동시에 또는 그 이후의 시점으로부터 육체는 지속적으로 파괴되면서 비기능을 위한 능력마저도 완전히 상실하고 만다. 이것이 바로 육체적 죽음이다. 너무 피기능과 비기능이 따로따로 죽는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저는 과정의 죽음을 이제 언급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과학적 시선으로 더 많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철학자의 시선으로 볼 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죽음이라는 개념에 더 이상 신비로운 것은 없다. 인간의 육체는 살아서 움직이다가 파괴된다. 결국 이것이 죽음에 관한 전부다. 예, 뭐 똑같아요. 아까 이전에 했던 챕터 6챕터 마무리할 때랑 비슷합니다. 막 반론에 반론하다가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결국 죽는다. 이게 전부다. 죽음에 관한 전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두 선생님 어떠신지 뭐 마무리 멘트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셀리 케이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지잖아요. 거기에 제 의견도 막 생각해보고 이 책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머릿속이 복잡해지다가 마지막에 뭔가 한 방 맞는 기분으로 끝나기도 하는데 사실은 계속 얘기했었지만 우리는 답을 알 수 없고 사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챕터를 거듭할수록 의미 있는 고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7장이 이제 소제목이 책 제목과 똑같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느 중간 결론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도 소개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본인의 어떤 관점에 있어서는 물리주의자로서의 어떤 관점에 있어서는 죽음은 이게 전부다. 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중요한 또 부분이 아닌가, 장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장은 물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때입니다. 언제 죽는 것이냐 우리는. 물론 인지기능이 죽는 때와 신체가 죽는, 육체가 죽는 때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또한 순차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엔. 그렇지만 또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에 뇌사 개념과 또 뇌사 판정에 대한 개념 또 장기 이식에 관한 고민까지 곁들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챕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